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다음 달 15일에 맞춰 특별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대통합 차원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규모가 예상되는데요. 정치권의 주요 이슈, 송승호 건국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이양수 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즈음해 사면을 단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 현안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절묘한 타이밍 아니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했고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최근에 그 성완종 씨 그 특별 사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특혜 의혹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한 사람, 여러 사람들 있겠습니다. 가장 서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날인데 네. 그 김무성 대표의 얘기가 좀 국민들한테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면권으로 거의 한 반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8월 8일로 사면을 하겠다는 건데 8월 25일이면 반환점을 도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집권 후반기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생계형의 그 문제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국민들을 향해서 좀 사면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이제 사면이 두 번째입니다만 예전 사면을 할 때 정치인하고 경제인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 사면에 과연 그 주요 대기업 오너들이 포함될 것이냐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 중에 일부가 좀 들어갈 것이냐 이게 좀 관심의 초점인데요.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특혜를 주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리고 일자리와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서 좀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결국은 이제 형평성 문제인데 송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이제 고유 권한이고 특별 사면은 저는 만약에 국민적 명분만 있다면은 충분히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검토해라라고 지시했단 말이죠. 문제는 이거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 사실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사면 언급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딱 두 가지 부류 아닙니까? 하나는 경제인, 예를 들어서 이제 오나들, 오나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하나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는 말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누차례 법과 원칙을 지킨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면 트레이드 마크예요. 법과 원칙. 근데 지금 상태에서 기업인들, 오나 기업인들을 특별 사면에 포함시키는 그 부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아직까지 한 8.15 이제 특별 사면이라고 보면 한 달 가까이 이제 남은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차후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이 아마 포함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박 대통령 그동안의 기조는 굉장히 엄격했는데 이병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초에 잡았던 경제 성장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좀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 기업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일자리 창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돈이 풀려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 돈이 선순환으로 투자되면서 어떤 민생에까지 어떤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그런 경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오너들이 나와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기존의 법과 원칙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도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큰 목전에 둔 가장 큰 일이다. 그래서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최근에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엄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실망으로 청와대가 너무 심하게 당을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광복 70년이라고 하는 큰 어떤 행사, 국경일 축하할 만한 그런 날을 맞이해서 민심을 추스리기 위해서 민생 사범들을 많이 사면해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약간 대대적인 중규모 이상의 사면을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야당이나 특별 사면에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연 그런 경제인 사면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단 말이죠. 실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제 무분별한 사면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 모 의원은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 거대한 그 잠재적인 그 어떤 뭐 밑에 있는 시장이 있다 할 정도로 마치 금품이라든지 뭔가 청탁에 의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인 사면이나 이런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은 죄 다 안 받고 조금만 받고 나오고 죄 돈 없는 사람들은 다 만기 출소해야 되고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업인이 감옥 안에서 형을 사는 것과 나와서 그 어떤 국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각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지금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다면 국민들이 좀 용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경제인 사면도요. 예, 예. 그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형길이 어느 정도 살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일단 뭐 형이 확정이 돼야 사면 대상자가 되잖아요. 예. 형이 확정되지 않는 그 경제인들도 꽤 있고 형이 확정돼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살았느냐. 그럼 일반인들에 비해서 뭐 특혜라고 꼭 할 수 없는 정도, 뭐 그 정도의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는 충분히 검토돼야 되고요. 역으로 경제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예. 들면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또 이것을 여론만 보고 해야 되겠다. 이것도 좀 곤란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엄중한 상황인데 네. 대기업 오너가 나와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뭐 신속한 판단이라든가. 그렇죠. 판단이나 뭐 이번에 그 면세점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소위 말하는 오너 베팅이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러니까 큰 그룹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네. 오너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너 리스크를 보면 줄이자. 말이죠. 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사면 절차가 법무부에 있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청와대 이제 법무부 장관 명의로 이제 건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통과하는. 이게 조금 전에도 우리 나머지 두 분도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이에요.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굉장히 축소시킬 위험성도 있어요. 네. 경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면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포함하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까지 사면은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어떻게 됐냐면 무조건 제한하는 쪽보다는 무조건 포함하는 쪽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사면도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려기 위해서는 좀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 일반인 사면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제시해야 그렇죠.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석방 먼저 가석방을 시켜준다 이거죠. 가석방의 형기의 50%를 그 수감 생활을 하면은 가석방 대상이 되잖아요. 일반인은 50% 넘어야지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종래의 특별 사면은 뭐 50% 안 사는데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랬단 말이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가석방, 그 다음에 자녀형 명기, 그 자녀형,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제, 그 다음에 복권, 네. 사면, 그 다음에 복권. 이런 법적인 단계별 절차를 좀 밟아야 되지 않겠냐. 네. 예를 들어서 어느 A, 총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 수감한 게 지금 뭐 5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그룹에서는 자기들 그 오너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뛰다닌단 말이죠. 예. 그런 분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일반 그러면 형사사범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어쨌든 그래서 박근혜 그런 대통령, 부분에 네. 대해서 네.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라든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정무수석실에서 잘 민심을 읽어서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국가 발전, 국민 대통합 여기에 방점이 찍히도록 네.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 지적을 하는 거죠. 사실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맞습니다. 사면을 뭐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되고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사례를 살펴볼 게 있는데 과거에 이건희 그 삼성의 어떤 그 회장의 사면을 한번 살펴볼 때 그때 이건희 회장이 계속해서 처벌을 받았으면 IOC의 그 자격을 박탈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강원도에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굉장히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강원도민들이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IOC 위원이 필요하니 예.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죄는 미우나 그 사람을 사면을 해줘서 IOC 위원 자격을 좀 유지하게 해달라. 그것이 우리 고장의 좀 명예를 드높이고 경제 살리는 길이다 해서 탄원서를 많이 제출해갖고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 감정이라든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지금 이 시점에 경제 활성화다 그러면 과연 그 기업이 어느 정도나 과연 그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인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금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창조경제의 경제 활성화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판단해서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사면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시한 상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 사면을 단행하면서도 어떤 기준, 제도 개선책도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오늘 사실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사실 여러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한번 당내 분위기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김무성 대표 말씀드린 것처럼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예. 1주년 김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본연의 자세와 또 한편으로는 수평적인 당청 관계 확립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또 나름대로 많이 했죠. 네네. 그런 김무성 대표로서는 앞으로 새누리당이 나아갈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한 또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예. 이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이 계파 정치의 폐해로 인해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분노와 또 지탄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는 늘 한결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김 의원님 굉장히 후한 평가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또 이게 예. 잘 성사가 되면 공천 문제 다 해결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총선에서 자기 생명이 이 공천권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전문성이나 또 때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다 상실되고 네. 흔히 말하는 거수기 줄서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죠, 분명히. 예. 또 이 공천권 때문에 당내 또 계파가 또 형성되고 또 그 계파 갈등으로 인해서 당이 분열되고 이런 또 집권당은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또 당청 관계에 또 아픔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 측면에서 이 상향식 공천제는 이제 김무성 당대표께서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즉 이 말은 의원들이 공천에서 자유로워지되 그 대신 철저한 그 지역 주민들 국민을 잘 섬기고 국민을 잘 모시는 정치의 본령을 되찾아가는 그런 길로 본인들이 이제 걸어라. 예. 자신은 앞으로 절대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죠, 오늘. 아, 그렇군요. 예. 또 김 대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야당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야가 동시 실시해야만이 이 완전한 국민 참여 경선의 그런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지
만일 특정 당만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바보짓하는 것이죠. 네. 상대 당으로부터 역선택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가령 우리 새누리당 제대로 된 후보가 당선돼야 될 사람이 대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상당히 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어떤 그런 취지가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이미 우리 당은 상향식 공천제의 당론이 확정된 마당이니까 새정치민주연합만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인다면은 이번 가을 정기 국회에서 법 개정을 이뤄내고 내년 총선에서는 진짜 완전한 국민 참여 경선이 실시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상황을 볼 때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고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공천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아마 그 부분은 오늘 김무성 당대표께서도 바로 그런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천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얼마 전까지 자기네들 입장은 약 20-30% 정도는 전략 공천을 유지한 오픈 프라이머리 입장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당 체제의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어떤 지금 그 핵심 작업들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 새누리당으로도 상당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향식 공천제는 우리 당내 이 또 어설픈 경선을 통해서 당내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는 그런 부분에 또 사전 예방책도 마련을 한 가운데 상식 국민 참여 경선이 뿌리낼 수 있도록 아마 김무성 당 체제도 뭔가 조치를 찾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사실 김무성 대표 이번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상처가 많이 났다. 또 어떤 분들은 뚝심 있게 잘 정리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무성 당대표 입장에서는 참 제일 어려운 시간을 한 보름 동안 보냈죠. 아마 작년 7월 14일 전당대회 이후 선출되고 난 이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 국정 운영에 무거운 무게감을 가져야 하는 한 축이라는 사실을 김무성 당대표께서 제일 잘 알고 계셨고 또 우리 새누리당 구성원들도 그런 측면에서의 김무성 당대표의 그런 고뇌 어린 결심과 또 지난주에 어떤 결단 또 당내 수습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원내 지도부의 구성 같은 경우도 또 유승민 원내대표 이렇게 사퇴시키고 난 이후에 또 원내대표 서로 하겠다고 싸우는 그 모습의 경선이 실시되면은 우리 새누리당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당정간에도.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당대표가 선택한 합의 초대 형식의 원내 지도부 구성은 저는 대단히 잘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구성도 상대적으로 원만하고 개파색이 10번 그런 중진들로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는 만큼 유승민 파동으로 불거진 친박 비박 간의 그런 갈등도 봉합되고 또 흐트러진 당청 관계가 복원되도록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을 걸로 저는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저희 새누리당이 이 중도층을 계속 껴안고 중도층에 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인사들이 우리 새누리당에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또 사태는 우리 당을 떠난 사람이 아니니까 예. 앞으로 또 여러 형태로 우리 당의 발전과 또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느껴지면서 우리 당청이 이번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네. 아픈 추억들을 더욱더 아마 더 큰 발전으로 가져가는 큰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김무성 당대표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이번 당청 관계 이제 김무성 대표의 2기가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당청 관계가 수평에서 수직으로 좀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또 특히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또 우리 많은 또 국민들이나 당원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은 집권당의 국정 운영에 아주 무거운 무게감을 늘 가져야 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당대표의 이번 처신은 분명히 일각에서는 참 소신과 또 원칙도 기준도 결여된 처신이었다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대려 그런 비판이 우리 당청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복원되도록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삼고 네. 이런 가운데 또 김무성 당대표가 또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또 추구해 나가는 그런 앞으로 또 좋은 모습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 이번에 당을 수습하는 그런 김무성 당대표의 진정성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또 청와대 이런 참모들도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만큼 앞으로 당청 관계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수직 관계로 빠질 것이냐 그런 우려는 참 예단이었다. 당청 관계가 더 건강하게 네. 수평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의 진정한 협력이 앞으로 청와대로부터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체제 지난 1년만큼이나 앞으로의 1년도 복잡 다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평권화님, 네. 김무성 대표의 1년 네.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후하게 드리고 싶어요. 한 90점 드리고 싶습니다. 90점. 네. 왜냐하면 당대표가 사실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당 대표라고 해서 뭐 경제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물을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엔 당 운영이 얼마나 민주적이었고 당내 세력들 얼마나 포용했느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세 확장을 과연 얼마나 많이 했느냐. 과거보다 새누리당의 여론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 결국 그런 것들이 총화로 나타나는 것이 선거인데 그 두 번의 보궐선거를 모두 다 압승을 했단 말이죠. 19석 중에서 15석을 얻었어요. 이른바 선거의 남왕. 예,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다. 거기에 빗대서 선거의 남왕이다. 선거의 왕자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김태호 의원은 최고위원은 뭐 업어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후한 점수를 드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90점 드립니다. 우리 송 교수님은 얼마 주셨어요? 저도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한 85점? 합점으로 네. 따지면 B 플러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양수 평론가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 사실 김무성 대표가 보면은 그 이전에 당 대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새누리당의 대표를.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김무성 대표만큼 지금 존재감 있는 당 대표는 최근에 보기 힘들어요. 그것이 뭘 뜻하겠습니까? 본인의 색깔을 나름대로 충분히 노력했다. 나름대로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에서는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왜 대통령과 당사에서 양다리 걸치느냐. 뭐 이래저래 하고 본인의 색깔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지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김무성 대표는 야당 대표가 아니에요. 여당 대표예요. 집권당의 대표예요. 집권당의 대표 책무가 뭐냐면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의 편도 들지 않고 중간에서 청와대도 당에 대해서 그렇게 섭섭하지 않게 또 당의 국회의원들도
또 당원들도 청와대에서 그렇게 섭섭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통합, 조정, 리더십을 나름대로 충분히 네. 잘 발휘했다. 위치에 맞는 역할을 이렇게 해서 제가 감당하겠다. 85점 정도는 주고 싶다.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두 분이 너무 후하게 주니까 저는 좀 박하게. 예. 저는 한 70점, 70점. 정도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당 대표로서 한 1년은 굉장히 무난하게 좀 했다 해서 그 부분만 따진다면 한 80점 정도 주고 싶고요. 근데 잠재적 유력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를 본다면 한 60점 정도. 그래서 평균에서 한 70점 정도 갉아먹었군요. 주고 싶은데요. 그 김무성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더군다나 집권 초기의 여당 대표로서 본인의 행보를 독자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작년 7월 14일 날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면서 수평적 당청 관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못 지켜진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중국 가서 개헌 발언하고 바로 다음날 사과하고. 네.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이번에 유승민 사퇴 국면에서 양쪽을 본인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조율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 편으로 힘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리더십에 예. 상처가 있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당 대표로서 두 번의 재보선이 있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두 번 다 승리했다. 이런 점은 또 한편으로는 민심을 좀 얻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의 국회의원였을 때 딱 이명박 대통령이 2년 반 정도 남았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특별법에 대한 부결을 주도합니다. 근데 당시에 똑같은 임기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때는 통했고 예. 김무성 대표는 왜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가.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시점이 2년 반 대통령 임기가 남았다는 건 똑같지만 국회의원 총선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는 한 2년 정도 남았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 눈치를 좀 덜 봐도 되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당 의원 개개인들이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시점의 차이가 우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김무성 대표와 당시의 박근혜 의원의 어떤 당내 무게감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중량감의 차이다.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다음 대권 후보는 박근혜다. 이게 당내에 그냥 전부 다 통용되는 대세론이 이미 끝난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만큼의 어떤 그런 당내의 영향력이나 파괴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집권 초반기에 여당 원내대표로서 물론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중도적 행보도 하고 여러 장점들이 있었지만 그 시기적인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됐다. 예. 그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저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청와대와 당 간의 수평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수평적 관계냐 수직적 관계냐? 그럼 이제 수평적 관계라는 건 청와대하고 계속 당이 대척점에 서는 것이 수평적 관계냐? 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도리어 이제 저는 김 교수님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게 유승민 전 이제 원내대표 사태만 놓고 봐도 예. 이 사태가 바로 수평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은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자 청와대를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내 동료 의원을 배신자처럼 찍혀 나가긴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였다면은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실 때 그 다음날 바로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사퇴해라. 유승민 원내대표 당장 내일 사퇴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수직적 관계예요. 근데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도 아마 청와대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대통령 말씀하실 때 내일 유승민 원내대표 바로 사퇴하지 않겠냐고 예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13일이란 시간을 벌면서 당 내의 내분을 가라앉히고 마지막까지 차기 원내대표 비박 친박 간의 싸움이 안 붙고 합의 추대까지 왔어요. 이것이 바로 수평적 관계의 전형이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번에 그 세종시 수정한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에 국회법 개정 문제는 제일 관점이 된 게 뭐냐면은 그 당시는 세종시는 서로의 박근혜 당시 대표와 김무성 대표 지금 대표의 정치적 소신에 관한 문제고 이번에 국회법은 법률에 관한 문제예요. 김무성 대표 역시도 이게 위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추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사안은. 사실은 그런 갈등 상황이 오히려 수평적 당청 관계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저는 수평적 당청 관계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하는데 일단 의문점을 갖습니다. 과연 그 수평적 당청 관계라고 하는 게 지향점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수평적으로 당과 청와대가 수평적이 되고 협조 체제가 되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법안마다 설명하고 이해 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겠지만 과연 우리가 그 가는 단계에 있어서 어느 중간 지점이지 현재 수평적 관계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평적 당청 관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YS DJ 시절에 수평적 당청 관계라는 걸 입에다 올릴 수 있었나요? 아마 올리는 순간 당적 박탈됐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현 최고위원 지도부 네. 체제가 수평적 당청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된 예. 겁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김근태 그 노무현 대통령도 수평적 당청 관계를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김근태 당의장이 계급장 띄고 한번 붙자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고성을 지르면서 아주 뭐 그때 뭐 대단했다고들 나중에 후일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 의장을 대통령이 불러서 그 앞에서 마구 혼내는 거 이게 바로 그때 당시 이야기던 수평적 당청 관계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평적 당청 관계 새누리당 당원의 8조에 보면은 여당은 대통령한테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당원이 살아있는 한 과연 수평적 당청 관계가 그 의미가 있느냐. 네. 여당은 당연히 대통령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협조를 안 해줘요. 그럼 당원을 어기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당원 당규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적이라든가 정치적 어떤 그 지향점 우리가 수평적인 걸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적 문화나 토양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보여준 것은 그런 과정에서 진일보한 점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반론을 네. 하자면요. 수평적 당청 관계라는 게 나오게 된 게 대통령이 당 총재를 안 하면서 당권 대권 분리가 나오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수석 당원일 뿐, 최고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일 뿐, 실질적인 그 당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내 민주주의에 의해서, 당의 의원들에 의해서 뽑아진 원내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불러다 비공개로 얘기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걸 자리를 떠나게 찍어내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것은 수평적 당청 관계가 아닌 거죠. 네. 왜 무슨 얘기냐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어차피 집권 세력으로서 한 몸입니다. 그러면 당과 청와대가 미리 소통을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을 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새누리당은 따르고 이런 관계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견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고 비공개적으로 또는 당정협의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당정협의에서 단일안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못하는 것을 수평적 당청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더군다나 그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여당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부 이전으로 후퇴한 거예요. 권위적인 관계가 된 거지 오히려 수직적 관계가 강화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2기 체제가 이제 사실상 구축이 됐지 않았습니까? 새 지도부가 친박계와 비박계의 어떤 나름대로의 균형점을 찾은 것 같은데 김 선생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소통, 수평적 당정 관계. 당이 그 김무성, 유승민 그 비주류 투톱 체제에 의해서 거의 당이 예. 친박보다 우위에 서는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약간의 뭐 각을 세운다기보다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이런 것을 쭉 진행해 왔는데 예. 6월 25일 날 국무회의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은 당내에서는 친박계가 굉장히 세력이 확장된 것을 의미하고 지금 저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예. 사무총장, 제1부총장 이런 분들 내정한 인사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친박과 비박,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거의 그 뭐라 그럴까요? 물밑 대화와 어떤 타협의 네. 산물로 지금 나오는 거죠. 개파간 이해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청와대의 입김이 당 장악력에 좀 세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일기 체제를 보면 일기의 당 사무총장 뭐 주요 보직자들 보십시오. 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비박으로 다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당의 장악력이 좀 커지면서 사실상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청와대의 의중을 많이 반영한 인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말이죠. 그 원유철 이제 그 원내대표 내정자, 네. 그다음에 그 김정훈 부산 지역 3선이죠. 정책위 의장 내정자. 내정자. 이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당의 장악력이 뭐 확대됐니, 세졌다. 뭐 네. 그다음에 또 현기환 정무수석 임명을 놓고 또 뭐라 했습니까? 아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당 장악에 나섰다. 뭐 이렇게. 저는 그건 옳지 않는 보도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저도 뭐 20년 뭐 정치부 기자 생활했지만은 아니 정무수석은 항상 대통령 편인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정현 지금 최고위원이 정무수석 될 때 그러면 당 장악력이 없었나요?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의 비서는 비서예요. 그냥 비서고 그 양반이 얼마나 역할을 잘해줄 거냐를 기대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뭐 당 장악력이 확대됐니 줄어들니 그것은 제가 볼 때 옳은 비유가 예. 아니고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도 이제 조금 전에 이번에 이제 그 당 지도부 개편하는 게 오늘 김무성 대표도 1취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지만은 오로지 이제 총선을 위한 포석이에요. 이거는. 네. 지역 안배. 자, 우리가 수도권이 지금 지도부가 지금 전진 배치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왜 그렇습니까? 전체 국회의원 중에 반 정도가 수도권이에요, 의석수가. 그러니까 수도권에 배치할 수밖에 없고, 김무성 대표 다시 얘기했지만은 영남은 가능하면 지도부에서 빼겠다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새누리당은 영남 지역에서 새누리당 공천 받았는데 떨어지면은 그거는 공천 잘못한 거죠. 수도권 금메달. 그래서 그런 영남권 면에서 금메달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당직 개편은 뭐 김무성 대표의 뭐 당 직할 체제가 강화됐니 청와대 무슨 체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총선 체제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체제 그 개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네. 보는 거예요. 이평원님 말씀 듣고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이번에 뭐 청와대의 입김이 강해졌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당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내에서 실제로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지금 사무총장 내정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황 의원님, 황진아 의원님에 네. 대해서는 사실 친박 뭐 일하고 이제 범친박으로 분류를 하는데 친박의 뭐 계파의 이익을 뭐 반영하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핵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계파성이 엷은 분이죠. 그 이번에 당직에 지금 거론되는 분 대부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이라고나 할까요? 친노 주류의 그 당직을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당 내홍으로 이루어지면서 뭐 지금 당을 깨고 신당을 만드니 뭐 내년 공천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해 가면서 그래도 공천 같은 것도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계파 결국 탕평책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번 인사의 핵심인 것 같고요. 탕평책은 절대 힘이 없는 사람은 못 합니다. 거중 조정이 안 돼요. 힘이 있는 사람만이 탕평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6월 25일 날 국무회의 발언이 없고 네. 이승민 체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시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권, 야권 모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